곰처럼 둔하다며 비웃음 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죽어가던 음식이 되살아난다는 것을요. 어느 비오는 밤 암행을 낳은 세자가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모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도담야화에서는 천대받던 부엌대기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 가을이 막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하였으며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논두렁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쏴하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산자락에는 단풍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볏짚 냄새가 바람에 섞이고 장터 곳곳에는 메주와 곡식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길을 나선 농부들이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왔고 아낙네들은 보자기에 싼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소리, 생선장수의 목청 높은 외침,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온통 떠들썩하고 생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그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웬만한 사내들보다도 어깨 하나는 더 솟아있어 사람들 머리 너머로도 그녀의 얼굴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몸집은 당당하였습니다. 어깨는 넓고 허리는 굵었으며 두 발은 땅을 꽉 눌러 디디고 있어 마치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정말이지 나무뿌리처럼 굵고 단단하였습니다.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등에는 힘줄이 또렷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무언가를 쉬지 않고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덩치가 무슨 바느질을 하겠나. 바늘이 부러지겠구먼. 밥은 많이 먹겠구먼. 한 끼에 서말은 들어가겠어. 어느 집이 저 큰 것을 드리겠어. 문도 못 들어가겠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발을 멈추고 구경하듯 바라보았고 몇몇은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뭔가를 팔던 노인도 고개를 들어 힐끗 바라보다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서 눈을 부라리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잎을 흔들어도 뿌리를 뽑히지 않듯 그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꽃화. 물 위에 피어나 지늘게 물들지 않는다는 그 꽃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은 아무도 그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꽃이라 하기엔 너무 크고 고우이라 하기엔 너무 거칠어 보인다고들 하였습니다. 꽃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꽃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어떤 것인지, 웃음소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녀는 일찌감치 마음속에 단단한 것을 하나 심어두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날 장터의 한 귀퉁이에서 흥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양반가의 중간 나이 여인이 연화 앞에 서서 아래 위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입이 굳게 다물어진 그 여인은 마치 소를 사듯 연화의 팔뚝을 쥐어보고 손을 뒤집어보고 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윽고값이 치러졌습니다. 동전 몇 냥이 오갔고
그것으로 한 사람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묶어두었던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 잘도 따라가네.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귀에 닿는 순간 그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잠깐 스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지만 자신의 걸음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녀의 두 발은 흙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넓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볏짚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은 제법 넓은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안채의 마루는 반듯하게 닦여 있어 햇살이 비치면 은은하게 윤이 났습니다. 기둥마다 먹으로 쓴 주련이 걸려 있었고 처마 끝은 살짝 들려 있어 기품이 있었습니다. 뒤뜰로 돌아가면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아침 햇살을 받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살림을 아끼고 다듬는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몇 걸음 내려가면 나타나는 그 공간은 천장이 낮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이 맵고 숨이 답답했습니다. 겨울이면 등은 시리고 얼굴은 뜨거웠으며 여름이면 불기운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어스름한 그 공간에서 연화의 하루는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쌀 씻어라. 장작 패라. 불은 왜 이리 약하냐?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손이 그렇게 커서 뭘 하겠느냐? 밥그릇은 깨지 않았느냐? 시어머니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칭찬이라곤 없었고 지적과 명령만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이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연화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연화가 방 안에 들어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켰고 연화가 내놓은 음식에는 쉽게 숟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무겁게 연화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연화는 그저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말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말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마당에 홀로 내려섰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고 마당 바닥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슬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풀잎 끝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였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각사각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씻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물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물동이 안에 담긴 작은 하늘.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가다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오늘도 그저 할 일을 하기로. 장작을 팰 때는 나무결을 먼저 읽었습니다. 도끼를 들기 전에 손으로 나무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이 흐르는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지. 나무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억지로 힘만 쓰면 도끼가 튕기거나 나무가 엉뚱하게 갈라졌습니다. 결을 따라 치면 작은 힘으로도 단번에 쪼개졌습니다. 연화의 장작 패는 소리는 낭낭하고 깔끔했습니다. 헛된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늘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자 들릴 만큼만. 나무도 숨이 있고 쌀도 숨이 있고 사람도 숨이 있다. 그 말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봄날 어머니는 텃밭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 말을 했었습니다. 손바닥에 씨앗을 하나 올려놓고 연화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것도 숨을 쉰단다. 내가 서두르면 씨앗도 놀란다. 천천히 묻어주어야 잘 튼다. 어머니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 말이 어머니가 곁을 떠난 뒤에도 연화의 손끝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다고 불을 세게 지피지 않았고 바쁘다고 재료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낮고 어두웠습니다. 연기는 매웠고 바닥은 딱딱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낮은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재료에게 말을 걸고 불꽃을 오래 바라보고 이슬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그 낮은 부엌에서 자신의 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맛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도 없었고 스승에게 따로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절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한 양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모르게 구해온 귀한 재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쓰는 것들은 누구나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장은 같은 장독에서 떴고 소금은 같은 항아리에서 꺼냈으며 채소는 같은 뒤뜰에서 뜯어왔습니다. 재료도 도구도 부엌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간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음식을 맡았을 때 시어머니는 간이 싱겁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도 손은 멈추었습니다. 짠맛은 혀를 자극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연화가 원한 것은 그런 맛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에 들어온 뒤 천천히 퍼지는 뒷맛이 길고 은은한 그 깊은 맛이었습니다. 짠맛보다 깊은 맛. 재료가 스스로 내어주는 맛.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된장을 풀 때는 한 숟갈을 넣고 잠시 두었습니다. 성급하게 저어 섞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된장을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두었습니다. 채소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것부터 오래 익어야 하는 것부터 순서를 지켜 하나씩 넣었습니다. 재료마다 익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음식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냄비 안의 나물이 바닥에 눌어붙고 말았습니다. 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탄 부분을 걷어내고 물을 조금 더 붓고 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탄 냄새는 가시고 대신 은은한 구수함이 살아났습니다. 나물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냄비를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였습니다. 불을 오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음식을 올려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노랗다가 붉어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졌습니다. 연화는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불이 약해지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한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올 것을 알았습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 장작을 빼내거나 바람을 막아 열기를 낮추었습니다. 강하다고 빨리 익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센 불은 겉만 익히고 속을 놓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이 들어가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국은 뜨겁지 않아도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 났고 밥은 윤기가 돌았으며 반찬은 짜거나 싱겁지 않고 딱 제자리에 있는 맛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내세우지 않는 맛. 그릇에 담긴 재료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되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 큰 손이 부엌을 드나드는 것이 불편했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은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상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마디씩 지적을 하던 분이 그날은 그냥 드셨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들른 먼 친척이 국을 한술 뜨고 물었습니다. 오늘 국은 누가 끓였소? 며느리는 자신이라고 대답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아이 손만 거치면 맛이 달라지는 거지?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었고 인정하기 싫다는 자존심이 있었으며 그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솜씨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집에서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음식 앞에서 그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질투는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마치 장독 안에서 된장이 익어가듯 서두르지 않고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불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변함없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식 하나가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이 집을 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관내 유지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는 중이라 하였고 바로 사흘 뒤에 이 집이 그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아전이 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루는 다시 닦으라 하였고 사랑채의 먼지는 털라 하였으며 뒤뜰의 장독대는 행주로 하나하나 닦으라고 일렀습니다. 집안 곳곳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빗자루 소리, 물 깃는 소리, 짐을 옮기는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집 전체가 부산스럽게 들썩였습니다. 그 중심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원님 앞에서 이 집의 살림이 얼마나 반듯한지, 음식이 얼마나 정갈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집안 사람들 앞에서 이 집 살림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쌓여온 무언가를 이번 기회에 풀고 싶었습니다. 상차림은 며느리가 직접 맡겠다고 하였습니다. 연화는 뒤에서 불이나 떼고 재료 손질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연화는 예하고 대답하고 물러섰습니다. 준비하는 이틀 동안 며느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국을 올릴지, 어떤 반찬을 낼지, 그릇은 어느 것을 쓸지, 상은 어떻게 차릴지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웃집 경험 많은 아낙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님이 오는 날 아침 며느리의 손은 떨렸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한 것들이 막상 눈앞에 닥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손이 흔들렸습니다.
간을 보려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너무 조금 떠서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고 다시 간을 맞추려다 그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이 실수를 불렀습니다. 국이 너무 짜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끓이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을 더 부으면 간이 묽어지겠지만 그러면 국물색이 흐려지고 깊이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는데 연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뒤뜰로 나가 무 한 토막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썰어 국에 넣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하고 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가 국물을 머금으면서 짠맛을 흡수하기를.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한 번 떠서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은 제자리를 찾아 있었습니다. 짠맛은 가라앉고 구수하고 깊은 맛이 살아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상을 받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을 한술 떠 마시고는 음하는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풀렸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반드시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진 깊은 밤, 며느리는 홀로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하가 쓰는 장독을 알았습니다. 된장을 담가둔 항아리, 간장을 떠놓은 작은 독. 며느리는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손에는 소금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낮에 느꼈던 그 굳은 감정이 이성보다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금이 장독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달빛도 그 순간만큼은 구름 뒤로 숨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독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 손맛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을 나오는 순간 어딘가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 며느리는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뒤뜰을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낮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장독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른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마당에는 가을볕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혼자였습니다. 수행원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허름하지는 않았지만 도드라지지도 않는 수수한 빛깔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갓은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먼지가 신발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집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차림새와 달리 깊고 고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넓은 것을 내려다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에서 처음 그를 맞이한 하인은 그저 먼 고을에서 온 선비련이 하였습니다. 그는 암행을 낳은 세자였습니다. 민정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여러 고을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들어온 지도 며칠이 지났고 이 집은 그가 잠시 묵어가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집 주인은 고을에서 이름난 유지였고 세자는 그저 먼 길을 가는 선비로 소개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를 불렀습니다. 손님 상이다. 제대로 차려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을 준비하기에 앞서 늘 하듯 장부터 확인했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혀끝에 닿는 맛이 이상했습니다. 짰습니다. 평소와 다른 짠맛이었습니다. 장이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짠맛이 아니라 무언가 갑자기 더해진 것 같은 날카롭고 어색한 짠맛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혀끝의 감각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짠맛의 층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퍼지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이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눈을 뜨고 말없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새솥을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광으로 가서 마른 메주 한 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오래 숙성된 메주였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겉면 아래에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손으로 조금 떼어 솥에 풀었습니다. 너무 많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크게 토막냈습니다. 무는 국물에 넣으면 짠맛을 흡수하고 단맛을 내어줍니다. 표고버섯을 몇 장 더 넣었습니다. 버섯은 깊은 구수함을 더해줍니다. 파의 흰 부분도 넣었습니다. 재료들이 솥 안에 들어가면서 물색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물이 조금씩 깊은 색을 띄어갔습니다. 연화는 불 앞에 앉았습니다.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게 끓이지 않았습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었습니다. 국물은 은근하게 끓어야 했습니다. 재료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천천히 내어놓도록.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부엌 안의 구수한 냄새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짠 냄새는 어느새 부드럽고 깊은 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연화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짠맛은 줄어 있었습니다. 대신 메주가 풀어낸 구수함과 무가 내어준 단맛, 버섯이 더한 깊이가 고르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자극하지 않는 맛, 억지로 내세우지 않는 맛, 먹는 사람의 속을 먼저 생각하는 맛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세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배부른 집과 굶주린 집,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없는 사람, 보여주려는 것과 감추려는 것. 그는 늘 그 사이에서 진짜를 찾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수수한 것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상이 들어왔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릇수가 많지 않았고 색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상 앞에 앉자마자 무언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깊고 은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이 가진 향기처럼 서두름이 없는 냄새였습니다. 국을 한 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맛을 느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혀끝에 닿은 순간은 담백했고 넘어가는 순간은 부드러웠으며 넘어가고 난 뒤에는 구수한 뒷맛이 길게 나왔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어딘가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맛이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두 번째 술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맛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이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은 손이 있었다는 것을. 세자는 천천히 상을 비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국을 마시고 밥을 뜨고 반찬을 조금씩 집어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음미하듯 했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면서 많은 집의 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정성껏 차렸지만 긴장이 느껴지는 상도 있었고 화려했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달랐습니다. 내세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뭔가가 남았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 속이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번지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맛은 누가 낸 것이냐?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인이 준비하였습니다. 세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짠맛을 눌러 깊이를 살린 이는 따로 있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세자의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했습니다. 거짓을 꿰뚫는 말이란 때로 칼보다 날카롭지 않아도 바늘처럼 정확하게 찌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자리에서 반쯤 몸을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문 너머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상을 가져다 준 뒤 물러나 있던 자리였습니다. 세자의 시선이 닿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부터 상을 정리하던 어린 하인 아이가 선반 위를 닦다가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얹혀있던 작은 자루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루의 매듭이 풀리면서 흰 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하인 아이는 얼른 주우려다 멈추었습니다. 자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자루는 연화가 쓰는 소금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소금은 항아리에 담겨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자루는 크기도 달랐고 묶인 매듭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따로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그쪽으로 향했고 잠시 후 그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읽어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루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쏟아진 소금을 조용히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루를 없애버리려는 것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소금을 닦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낮고 천천히. 할 말이 없느냐? 연화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견디며 다듬어진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당했는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소금자루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아붙이지 않음이 어떤 꾸짖음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는 오래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을 햇살만이 창호지를 통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는 집 주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당 한켠에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 주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등이 꼿꼿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손님이 누구인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리려 하자 세자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세자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부엌일을 맡은 여인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 집주인은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깔았습니다. 연화를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세자 앞에서 다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허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자는 집 안 사람들을 마루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하인들이 줄을 서듯 마당에 섰습니다. 연화도 그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지만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금자루, 장독, 그 밤의 어둠. 세자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그 말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았지만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의 속을 편하게 하고 음식으로 원망을 갚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손이 좁은 부엌에만 있어서는 아깝다. 궁으로 들어오라. 마당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세자 앞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낮고 어두운 부엌, 아침마다 이슬을 바라보던 마당, 장작을 패던 뒤뜰, 쌀을 씻던 물동이.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 날 선 말들, 외면하는 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것들. 불꽃을 바라보던 시간. 재료에게 말을 걸던 새벽.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 나무도 숨이 있고 쌀도 숨이 있고 사람도 숨이 있다는 것.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운 것이 부엌뿐이니 그 자리에서 쓰임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말도 낮추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배운 사람, 부엌에서 살아온 사람, 부엌에서 숨을 쉬어온 사람. 그 자리에서 쓸모가 있다면 더 넓은 곳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는 작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 들고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 아궁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식어가는 재 속에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따라 나서던 그날처럼 발걸음은 묵묵하고 단단했습니다. 다만 그날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그녀의 걸음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연화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앞을 보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연화의 넓은 어깨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궁의 부엌은 넓었습니다. 연화가 일하던 그 낮고 어두운 부엌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솥도 크고 도구도 많았으며 재료는 날마다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나 넓다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의 부엌에는 궁의 부엌대로 오래된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 안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의 자리는 늘 좁았습니다. 처음부터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큰 상궁은 누구냐? 어디서 왔다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직접 데려오셨다 하던데 무슨 솜씨가 있길래? 손이 저리 크면 궁중 음식을 낼 수 있겠어. 연화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도 그 집 부엌에서도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다만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연화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먼저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재료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불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말없이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물을 깃고 재료를 손질하고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져 누운 내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입맛을 잃어 며칠째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엌에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솥을 꺼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불을 낮게 유지하며 오래 끓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풀어져 국물과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른 표고버섯을 우린 물을 조금 더하여 은은한 향만 입혔습니다. 죽이 내관에게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릇이 비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음의 병을 앓던 궁녀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몸이 무겁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녀를 위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나는 어머니의 부엌 같은 맛이었습니다. 궁녀는 국을 한술 뜨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군거림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왕이 며칠째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다 하였고 무엇을 올려도 숟가락을 몇 번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이가 살펴보았지만 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수라가는 분주해졌습니다. 자극적인 것, 귀한 것, 색이 화려한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수저는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수라간 한켠에서 그 모습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들어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골랐습니다. 흰쌀, 맑은 물, 제철 채소 몇 가지, 오래 우린 멸치 육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는 그 재료들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손으로 불꽃을 오래 바라보며 재료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을 기다리며 상이 올라갔습니다. 왕은 상을 받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은근한 냄새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술, 또 한술을 떴습니다. 수라상이 조용히 비워졌습니다. 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화려하지 않으나 속이 편안하구나. 그날 연화는 상궁이 되었습니다. 발령이 전해졌을 때 연화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불 앞에 쪼그려 앉아 다음 끼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뒤에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꽃을 잠시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도 숨이 있고 쌀도 숨이 있고 사람도 숨이 있다.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낮은 부엌에서도 궁에서도 그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궁의 부엌은 연화의 손길로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것보다 깊은 것을,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고 재료에게 말을 걸었으며 서두르지 않는 손으로 일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 손을 비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낯익은 이름이 궁에 들려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병들어 궁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입맛을 완전히 잃어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기운이 없어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다 하였습니다. 어이가 여러 탕약을 처방하였지만 입에 대기만 해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눈빛, 굳어있던 얼굴, 그리고 그날 밤 장독 앞에 서 있었을 그 뒷모습이. 연화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솥을 꺼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천천히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넉넉히 붓고 불을 낮게 올렸습니다. 강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하고 고른 불이었습니다. 쌀알이 천천히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단맛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입맛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강한 맛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자극이 없어야 했습니다. 혀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맛, 몸이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맛, 그저 스며드는 맛이어야 했습니다. 죽이 완성되었을 때 색은 희고 맑았습니다. 냄새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쌀이 오래 끓어 풀어지면서 내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냄새만이 솥 위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특별한 고명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 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오랜 병으로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깊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던 터라 음식 냄새만으로도 속이 뒤집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화가 내민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는 속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떠서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이 혀 위에 닿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삼키고 나면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두 술, 세 술.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오래 버텨온 것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죽을 들고 왔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가?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죽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은 원망을 담지 않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은 원망을 담지 않는다. 이 죽에는 그 밤의 소금도 차가운 눈빛도 날 선 말들도 담겨 있지 않다. 그저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만이 담겨 있다. 며느리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연화는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죽이 식지 않도록 간간히 저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병을 털고 일어난 뒤에도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되어서도 깊은 밤 문득 잠이 깨는 날에도 그 말은 어딘가에 살아있었습니다. 음식은 원망을 담지 않는다. 그 말이 마침내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그녀만이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조용한 손끝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달빛 아래 부엌처럼 따뜻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